네, 이번 시간에는 그 421쪽 독해의 방법, 여기는 그 교재의 설명 내용 짜임새 있게 좀 많이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책 중심으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고, 요거 본 뒤에 문제 430쪽부터 문제는 또 자료 칠판에 활용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독해의 방법 주요 독해 내용에서 화살표로 문장, 단락, 글, 그래서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 이해한 것을 통해서 문장 이해한 것을 모아서 단락을 이해하고 단락을 모아서 글을 이해한다. 논리적인 면에서는 이러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 시험 문제라는 그 덩어리 크기 이걸 살펴본다면은 글 단위의 출제는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보다는 글을 빼고 앞쪽에 단어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게 더 나을 듯도 합니다. 앞에서도 다뤄왔지만 단어라는 차원에서도 공부해야 될 거리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단어 이해 이걸 바탕에 두고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모아서 단락을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길어도 단락을 한 5개 정도, 5개의 단락이 모이는 이런 정도의 단위, 이게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최대치라고 볼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독해 방법이라고 하면은 한마디가 아니라 2마디로 압축해야 되겠네요. 2개 단어로 핵심을 딱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요약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관계 파악. 단어는 단어 수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앞문장의 핵심어, 뒷문장의 핵심어, 이 둘의 관계, 이 핵심적인 두 단어의 관계가 대등하게 놓인다면 두 문장의 성격도 대등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두 단어가 원인과 결과에 놓이는 이런 그 성격이라면 문장 자체도 원인과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문장 간의 관계, 단락 간의 관계, 요약을 한 상태에서 이걸 더 쉽게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하고 관계를 살핀다라는 말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들을 활용해 가면서 보도록 하죠. 421쪽 맨 밑에 내려가면은 박스 안에 예문이 주어집니다. 동그라미 1, 2번에 1번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이 되는 내용을 표시하면서 읽는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이 되는 내용을 표시하면서 읽는다. 근데 이 부분이 훈련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순서로 이야기한다면 자, 문제를 모으고 두 번째 풀이하고 그런 다음 틀린 문제 모으기. 이렇게 틀린 문제를 모은 이런 상태에서 보통 독해 영역의 문제는 틀리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 뭐 하나 틀리는 사람도 있고 뭐 20개 중에 하나 정도 틀리는 사람도 있고 뭐 10개 중에 한 2-3개씩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틀린 문제만 모으고 이 틀린 문제는 가능하면 워드 프로세서로 입력을 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편집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또 문제를 풀면서 예를 들어 보였던 마침표 나오면 엔터 쳐서 아래 행으로 끊어내리는 그런 상태에서 문장 단위 그리고 구조 분석 이런 정도에서 요약이라는 것도 직접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관계를 살피는 것도 위아래 위치를 나란히 놓으면 위치도 잘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파악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문제를 풀이하는데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걸 활용을 해서 한 문제를 푸는데 뭐 30분 너무 과하다 그러면은 뭐 한 10분 어쨌든 30분에서 출발해도 좋고 10분에서 출발해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걸 동원해서 문제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선택지에 대한 느낌까지도 깔끔하게 다 평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러고 나면 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5분,
3분, 2분, 1분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는 분석적인 이런 방법으로 독해 연습을 쌓아가고 이것이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실전에 가서는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그런데 분석적인 공부 과정 이런 것들이 축적된 사람이 감각적으로 풀이하는 것은 실력이지만 이 부분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감각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축적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감각적인 풀이로 40초, 50초 내에 한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단계에 도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10분, 30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지만 한두 문제만 연습해도 그것이 5분 안쪽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10개 문제 이상 난이도 있는 이런 문제들을 10개 문제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면 그것이 충분히 1분 정도 선까지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1분 안에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훈련을 쭉 이끌어가는 것으로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같이 살펴가도록 하죠. 지금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이 되는 내용을 표시하면서 읽는다라고 했는데 핵심이 되는지를 어찌하느냐라는 것조차도 많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터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분히 익숙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이다라고 여긴 부분에 일단 표시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또 채점을 하고 했는데 틀린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흔적을 남겨야 내가 어느 지점에서 틀렸는지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책은 깨끗하게 보존하고 연습장에다가 답 번호를 체크를 해가지고 채점을 하는 이런 방법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낙서하면서 그래서 본문 안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또 대체로 네모나 동그라미 그리고 앞뒤 문장이 견주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축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네모나 동그라미로 묶은 것보다 좀 하위에서 좀 챙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밑줄로 뭐 필요하다면 대조적인 아니면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은 밑줄도 파선으로 이렇게 기호를 좀 달리 해보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내가 독해하면서 정리된 내용이 나중에 시각적으로 그 위계가 보이고 서로 대응되는 관계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흔적을 남겨야 재점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틀리는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접근해 가면은 밑줄을 쳤는데 해설을 보니까 중요하다고 여긴 부분에 밑줄이 빠져 있고 엉뚱한 곳에 밑줄이 쳐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걸 놓치고 내가 여기다 밑줄을 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원인을 또 분석을 해봐야죠. 그런 과정에서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약했던 것인지 그런 이유를 찾아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력이 쌓여가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서술어 중심으로 읽는다. 이 서술어 중심이라고 했는데 문장의 가장 기본이 주어 서술어죠.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가장 단순한 형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이걸 표시하면서 보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박스 보겠습니다. 첨단 과학이 인류에게 약속해주는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 또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크고 깊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가능성과 한계성의 폭이 너무도 크다는 데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세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첨단 과학이 등등등 무한하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문장이 또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또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좀 대등하면서 유사한 성격 그리고 의미 방향도 같은 방향에서 나란히 두 문장이 놓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세 번째 문장 넘어갈 땐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어가 나옵니다. 이때 물론 이 역접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문장이 동그라미 둘,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동그라미 하나.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라고 나온다면 세 번째 문장이 동그라미 하나에 대비해서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여기에 대응되는 삼각형 두 개 이런 차원에서 그러나,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러나가 아니라 단락과 단락을 이어주는 그러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레벨을 평가해 보는 태도가 동시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앞문장의 첫 단어 첨단 과학이 주어를 표시했고, 그 다음 그러나로 이어진 뒷부분에 가서 문제 핵심은 바로 그 가능성과 한계성의 폭이 너무도 크다는 데 있는 것이다. 서술에 체크하자라고 했지만 맨 끝에 대 있는 것이다. 의존명사와 그 의존명사에 이어서 보조형은 이렇게 형태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본용어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뒤에서도 이야기할 건데 꾸미는 말일지라도 단순히 수식어로서 제고되는 것이 아니라 꾸미는 말 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서술어가 아니라 그 앞에 꾸미는 말 부분에 핵심어가 들어있는 부분에 밑줄을 치는 이런 방법으로 요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요약 이런 차원에서 맨 앞에 주어와 그리고 중간에 대등한 성격의 문장을 건너뛰고 의미 방향을 바꾼 그러나 이하의 핵심적인 서술부 이 부분을 체크해보는 정도로 요약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또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3번에 수식구절이나 가정절의 전제는 괄호로 묶는다. 피수식어 구와 주절의 중심 내용이 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글을 읽어보면은 행동과 사고와 대인관계 및 사회를 규제하는 규범이, 자, 괄호로 묶어준 부분이 뭐예요? 꾸미는 말, 관형절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어 서술어, 그리고 또 아는 문장 중심이 돼야죠. 아는 문장, 그리고 주 성분 위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북한과 미국의 그 외교적 그 관계에서 두 나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역할을 이 부분이 목적어 자리에 쓰인 핵심어예요. 연결하는, 꾸미는 관형절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할이란 두 글자에는 그다지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빼고 꾸미는 말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꾸미는 말의 핵심어를 이 자리로 치환을 해서 연결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꾸미는 말의 핵심을 오히려 살려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의존명사보다는 그 앞에 관형절이 핵심 내용을 담겠죠. 자, 그런 걸 감안하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꾸미는 말은 제거하고 꾸밈을 받는 말, 규범 2, 전통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자, 그러면은 추상어와 구체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추상어를 남기고 구체어를 제거해야죠. 그죠? 이렇게 주성분 이런 걸로 본다면 대체로 주성분에 추상어가 쓰이고 꾸미는 말 이런 데 구체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준다라는 건 글쓰기 방법이에요. 근데 쓰기가 아니라 읽기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구체어를 통해서 이해의 목적은 추상어의 이해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구체어를 딛고 추상어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쓰기 방향이라면 읽기 방향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논설문이나 설명문을 쓰기로 다룬다면 구체화라는 이걸 강조하겠지만 독해라고 하면 추상어가 중요한 거냐 구체어가 중요한 거냐? 당연히 추상어가 중요한 거지 구체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구체어는 추상어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 발판입니다. 그것으로 여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주제문이라고 하면 그 주제문이 필자의 핵심적인 생각인데 그 핵심이 추상적 진술로 서술되겠습니까? 구체적 진술로 서술되겠습니까? 주제는 추상적 진술이죠. 구체적 진술이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쓰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아무 때나 구체라는 걸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규범이 전통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의 대인관계를 규제하는 여기까지도 역시 꾸미는 말이고 그 뒤에 윤리관 이것은 모아지게 되죠. 윤리관은 전통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규범이 전통의 주요 부분을 윤리관이 전통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것을 핵심적인 어구로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나글도 같은 방식으로 앞에 긴 관용절 부분을 괄호 묶어서 생략하는, 요약하는 그리고 짧게 줄여주는 이런 방식임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번 의미가 중복되거나 상술하는 문장은 괄호로 묶고 제외시킨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며 이 부분, 괄호로 묶여진 이 부분이 어때요? 그래서 가치관이란 단어를 풀어 쓴 상술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서 구체어가 아니라 추상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상술한 부분은 읽어서 머릿속에 잔상을 좀 남겨줄 필요가 있죠.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지만 그렇게 읽고 버리고 그것을 토대로 모아서 진술한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진술 영역에 초점을 두도록 해야 되겠죠. 상술은 도구입니다. 5번 부정의 뜻을 가진 문장은 일단 제외한다. 여기서 A는 B가 아니고 C다. 그러면 A는 C다란 큰 골격 안에서 C를 말하기 위해 B가 아니고 라고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를 제거하는 건데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썼던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앞뒤가 서로 상반된다라고 할 때 앞에 걸 버리고 뒤에 걸 취하는 방식도 있지만 둘 다 취하는 방법도 있죠. 반대되지만 양쪽을 다 취하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고려하면서 판단하는 것이지 무작정 부정인 부분을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를 부정하고 다른 것을 긍정하는 쪽으로 가면은 필자가 긍정하는 방향을 중심에 놓으면서 필자가 부정한 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부정의 방향과 긍정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놓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다음 6번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경우 앞 내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문장 쓰기라는 건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그래서 앞에 것이 오히려 중요하고 뒤에 부정돼야 될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전반적으로 문체를 살펴보면은 필자가 중시하는 것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표현들이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 글쓰기에서 되게 앞에 걸 부정하면서 뒤에 것을 긍정하는 이런 경우로 나가는 것이 양적인 면에선 많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드린 것이고요. 다음 7번 열거되는 사항은 번호를 붙이고 묶어서 한 덩어리의 의미로 여기 가의 김희동의 선언서는 앞에 문제를 풀면서 써봤었죠. 어려운 한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쉼표로 쭉 이어진 부분을 주목하면서 그 핵심적인 이런 부분을 초점에 두자 이렇게 지적했던 건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겁니다. 쉼표가 이어진다는 건 열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열거됐다는 정도만 알고 묶고 세우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다른 학자나 어떤 유명인들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 이렇게 따옴표가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 한 단락, 두 단락 분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인용 표시가 나오면 이 전체를 괄호로 싹 묶어버립니다. 어디까지나 인용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그 앞뒤에 흐르는 필자의 생각이죠.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인용이 되면 일단 괄호를 묶어서 제쳐두고 앞뒤를 살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쉼표로 이어진 부분이 많다. 그럼 그 이어진 전체를 일단은 괄호를 묶어주면서 그 앞뒤 흐름 이걸 더 중요하게 놓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해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그렇게 덩어리로 묶는 것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단락 독해의 방법. 제1장의 단락과 글의 구조를 배경 지식으로 삼아 응용하도록 하자.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자, 앞에 건 이제 응용하자. 여기는 이제 연습 페이지니까. 자, 1번의 접속어, 그러나, 그런데 등등의 접속어 이런 것들은 뒤에 오는 내용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앞에서도 접속어 문제 얘기했었죠. 그 앞뒤가 상반되면서 둘 다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뒤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도의 차이만, 그러나라는 역접인데도 정도의 차이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변화를 고려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기적으로 한 가지만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역접인 경우에는 앞에 걸 부정하면서 뒤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이 더 중요시 된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나글을 볼게요. 짧으니까. 한국사를 국가 존재의 여부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 전개 과정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한민족이 존속하는 한 거기에는 엄연히 연속성이 존재하게 된다. 엄연히 연속성이 존재하게 된다. 한민족이 존속하는 한. 따라서 일시적인 국가 개념의 단절에 근거하여 문학사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한국 문학사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글인데,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국가 개념을 사용하고 민족, 사람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문학이라고 할 때 나라 국자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개념을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국가 개념의 단절,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기대서 한국 문학이 단절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민족이 존속하는 한 엄연히 연속성이 있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한국 문학은 이어지는 것이다. 계속돼 온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 둘의 관계를 따라서라는 접속어가 보통 결론을 앞에 것을 요약 정리해 주거나 결론을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하의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이런 부분은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많은 문장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어진 부분에 따라서가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올 때 레벨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 따라서 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러므로 이하에 동그라미 3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 모두를 묶어서 이렇게 가는 양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앞에 것이 이렇게 되면서 요게 주제문이 담기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부연 설명 끝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 이런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러므로가 아니라 첫 번째 따라서 이하를 주제문으로 뽑아내는 이런 차원에서 이건 단락과 단락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판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중첩될 수 있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뭐 접속어나 이런 것들 하나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에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해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동그라미 2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난다. 물론 동그라미 하나 그러다가 동그라미 2개 특수 진술에 일반적 진술, 구체적 진술에 추상적 진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그 추상적인 것과 그리고 구체적인 것 이 둘의 관계를 앞뒤 순서로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인 경우인 것이고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각을 15세기 와서 한글이 만들어진 것은 조선 왕조의 훈민정음의 일환이었다. 훈민정책의 일환이었다. 한글이 만들어진 것, 훈민정책. 그리고 훈민이란 말은 그러면 앞에 나온 것 중에서 훈민정책이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두 번째 문장이 어때요? 그 중에 훈민이란 두 글자의 뜻풀이를 이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 개 문장들이 바로 첫 번째 문장에 기대어서 상술하거나 보조적인 진술 내용을 담는 이런 부분하고 이 첫 번째 문장의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그런 서술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는 필자의 중심 생각이 연결되는 그런 문장은 뒤에 몇 번째 문장이 될까 하는 것을 목적의식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서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중간에 건너뛴 부분은 무시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 다음 3번 예시를 활용한 구체화도 있다. 예시를 활용한 구체화. 앞에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앞에 했던 얘기처럼 그 아주 낯설고 어려운 경우라면 구체적 진술을 통해서 감을 잡는 게 필요하죠. 도구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감으로 잡은 다음 정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렵더라도 추상적인 진술 내용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연결될 부분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정보 테크놀로지도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 테크놀로지도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보 테크놀로지 중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텔레비전이 끼치는 영향에서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보 테크놀로지 중 텔레비전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 이걸 이야기한 부분을 재빨리 괄호로 묶어서 빠른 속도로 훑어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예를 들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게 또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맥락을 보면서 그 앞에 추상적이며 일반적 진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죠. 그리고 앞에 것을 중심 문장으로 놓았다면 뒤에서도 이 중심 문장을 이어받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 안에서 네 번째 행에 가면 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또 이하의 내용은 바로 첫 번째 문장에 이어서 또를 말하는지 그러니까 일반적 진술에 기대어 또 이하의 일반적 진술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문장 텔레비전을 이야기한 특수 진술 이것에 대등한 관계로 또 하나를 예로 드는 연결어인지 이 차이를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이하의 가벼운 시청에서 중독적인 시청으로 이어지는 텔레비전 시청은 이렇게 이어지면 바로 두 번째 문장에 이어서 또로 연결된 것. 그럼 여기까지를 앞에 두 번째 문장의 텔레비전을 구체적인 사례로서 괄호로 묶었다면 또 이하도 같은 레벨에서 괄호로 묶여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첫 번째 문장 정보 테크놀로지도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모아내야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주장 뒤에 근거가 나타나는 경우 주장 뒤에 근거가 나타나는 경우 뭐 연역법처럼 연역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고 귀납법처럼 진술할 수도 있죠. 근데 연역법과 귀납법도 아주 쉬운 예를 지금 그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란 말을 너무 기계적으로 연결하지는 말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연역법을 예로 들어봅니다. 동그라미 셋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은 것이다. 자, 연역법의 표준 구조죠. 그런데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면 모두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는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형태로 이 부분을 끌어갈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런 접속어를 통해서 뒤에 이유, 근거를 뒤쪽에 배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역법이 미괄식으로 진술된 형태라면 연역법이 두괄식으로 진술될 수 있다. 이건 문장 순서 배열의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마치 연역법은 미괄식이고 또 어떤 귀납법은 두괄식이라든가 아니면 반대의 경우라든가 이걸 기기적으로 연결해서 암기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변화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독해 연습을 할 때는 난이도 높은 문제는 어떨까를 항상 목표에 두어야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이지 모두가 이렇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난이도 높은 문제일수록 변칙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 것으로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좋겠다는 얘기 강조드리고요. 동그라미 5번 인과관계에 의한 구성도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텔레비전은 어떠하다, 그래서 등등등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정보를 열거하는 데 그칠지 따라서처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질지 그건 내용상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고 핵심어를 파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6번 문제를 제기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물질적인 경향과 가치만 따르고 있을 뿐 정신과 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죠. 우리는 이 상실된 균형을 하루빨리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필자가 생각하는 방향, 상실된 균형을 되찾는다.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필자의 생각이 어디에 놓이는가? 그래서 두괄식 형태로 단정적으로 맨 앞에 필자 생각을 딱 드러내고 나머지 근거가 되는 걸 풀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나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열거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필자 생각을 드러낼 수도 있죠. 중괄식으로 필자 생각이 중간에 나오고 끝에는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음 7번 문장 간 관계를 이해해보자. 문장 간의 관계. 여기는 지시어, 접속어 이런 부분에 표시를 한 게 눈에 띌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다음에 그러나 그리고 쭉 이어서 다섯 번째 행 가서 이런 점에서 앞에 문장을 지시어 이런이라는 것으로 이어받고 그 뒤에 이어서 그러나 이렇게 또 역접의 접속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래 주어진 문장 그대로 표시된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문장마다 위아래로 끊어내렸다고 치면 그 앞에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접속어 문제 연습도 우리가 타이핑 해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마침표 나오면 무조건 아래행으로 끊어내리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접속어가 쓰이는 부분을 이렇게 왼쪽에 끝선 맞추기 한 다음에 왼쪽에 여백을 두어서 접속어가 어떤 접속어가 쓰일지 이런 것들을 노출된 접속어를 넣어보기도 하고 들어있지 않은 접속어를 일부러 가상으로 넣어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일반과 특수 일단 동그라미 하나 표시하고 읽어가다가 이거보다 하위 개념이 나오면 동그라미 하나로 가고 얘는 동그라미 두 개로 승격시켜 줄 필요가 있죠. 밑에 내려갔더니 얘보다 더 하위가 나와. 그럼 그때는 얘를 하나로 놓고 얘를 두 개로 놓고 얘를 세 개로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반과 특수의 관계를 표시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지 구체적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그 뒤에 관계를 최종적으로 따지는 거죠. 관계를. 그래서 예를 들거나 상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에 기대어 좀 더 필자의 생각에 집중된 이런 문장을 찾아내는 그것으로 뒤에 앞에 중심 내용이 있는데 뒤에 그에 상응할 만한 또 다른 중심 내용이 또 이어지는지 아니면 모두 앞에 것에 종속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 파악을 마지막으로 표시해 줍니다. 자, 문장 간의 관계 연습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8번 주장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비판한 경우. 주장, 근데 필제의 주장이 아니라 소개. 자, 식민사관은 일제 어용사학자들이 고안한 것으로 해서 식민사관 어용사학자들의 사관, 이걸 소개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이를 위해 식민사관은,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문장이죠. 그리고 줄바꿔 쓰기 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바로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 필자의 생각이 노출됩니다. 그러므로 필자의 생각이 노출된 부분에 기대서 이 글을 요약 정리하도록 해야 되겠죠. 끝부분에 초점을 두고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번에 논의의 배경을 말한 뒤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뭐 어떤 문제 상황,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 그리고 뭐 해결책, 이런 글쓰기 방향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내용 특성에 따라서 그 단락 또는 문장 이런 것들의 성격을 규정 지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일단 여기는 이 정도만 살펴보고 좀 건너뛰어서 430쪽 문제로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좀 바꿔서 선택지를 앞으로 올려봤는데 조금 길이가 있다 싶은 느낌이 나오면 무조건 지시문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읽어야죠. 선택지를 읽어서 그 대략적인 이 문제가 다루는 여기 선택지에 사용된 단어라든가 어떤 판단의 방향이라든가 가치 판단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면 거기에 입각해서 글을 읽을 때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 맞는 것 고르기. 여행할 때는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문화 유적에 대한 로마인의 자부심은 본받을 만하다.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로마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행 얘기가 나오고 문화 유적, 그리고 뭐 가치관,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문명 창조 이런 단어들도 좀 사용됐네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이런 지문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최대한 문장 단위로 끊어보는데 이렇게 긴 문장도 있어요. 이런 긴 문장들은 적절히 어구를 느끼기 쉬운 지점에서 여기도 끊고 여기도 끊고 해서 3개로 끊어줘도 좋을 것이고, 뭐 이어진 문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또 하나의 어구가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은 최대한 연결해주고 조금 뭔가 달라진다 싶은 지점에서 끊어내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써주면 됩니다. 모두 다 한 문장, 한 행으로 다 쓰기는 부담스러울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장대한 로마 유적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역적으로 하면서 나는 이 나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필자의 중심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죠.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필자의 생각이 아주 직접 드러나 있어요. 먼저 보라고. 앞에는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일반적인 경우를 끌어들인 건데 중요한 건 필자의 생각이죠.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먼저 보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먼저 보라고 권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문명관이란 과거 문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이다, 이유 제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이유 제시는 바로 앞 문장에 대한 이유 제시냐, 이 단락 전체 덩어리가 앞에 것의 이유 제시냐, 레벨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초점에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선택지로 가보면 이렇게 여행할 때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은 부정된, 필자에 의해서 부정된 보편적인 사람들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내용이었고,
먼저 보라고 권한 이유로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필자의 중심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로마인의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창조,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이야기된 내용이다라는 점을 차별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다음 두 번째 문제. 다음 글의 제목. 이 제목이라는 것도 글을 온전히 감싸는,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지적했었죠.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지나친 일반화. 어떤 내용이 이 박스 내용을 포괄하는 건 맞는데 너무 폭넓게 이 글에 다루지도 않은 내용까지도 다 망라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2개 수준의 범위에서 글이 다루어지면 동그라미 2개 수준의 제목이 나와야지 동그라미 3개 수준의 제목을 달면 안 된다. 지나친 일반화,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함정에 빠지는 양상입니다. 시인의 생명, 시인의 운명, 시인의 사명, 시인의 혁명. 단어가 벌써 느낌이 뭔가 좀 딱 땡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이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용어들이 있죠.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용어.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글에 초점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란 측면도 있는데, 그것 말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란 측면도 있죠. 그러면 전통에 있어서 이 창조, 이런 얘기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글을 인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인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실제 글은 이 부분을 강조하겠지만 인용된 부분 안에서는 그게 그다지 강조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걸 파악하고 답해야 되는데, 전통 하다 보면 다른 데서 많이 풀어왔던 것처럼 창조성 뭐 이런 부분에 쏠리는, 정서적으로 쏠리는 이런 것들이 답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자, 시인에 관련된 것을 생명, 운명, 사명, 혁명. 김수영이라는 시인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시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인의 혁명,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글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느냐죠. 평화로운 시대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싼 장식일 수 있다. 평화시대, 비싼 장식일 수 있다. 조금 좀 부정적인 느낌이 풍겨지죠. 평화시대에 이걸 얘기했으니까 그럼 평화시대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접속어의 표시를 하는 순간, 예를 들면 또한, 이렇게 먼저 들어가 줄 필요가 있어요. 형식적인 짜임을 먼저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면은, 예를 들면 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미 첫 번째 문장을 얘기하고 두 번째 문장에 나온 상태니까 예를 드는 건 이 두 번째 것에 예를 들 가능성이 커지지, 이걸 묶어서 예를 드는 방식은 아니겠죠. 또한 이 경우는 예를 들면에 이어서 예, 일, 예, 이 이런 차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둘째 단락이 될지,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읽어보는 게 필요하죠.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여기서 얘기한 비싼 장식,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예언가가 될 수 있다.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예언가가 될 수 있다.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동일보조사 도 체크해주고, 예를 들면 스스로 군대를 가지지 못한 채 제정 러시아의 가혹한 탄압 아래 있던 폴란드 사람들은 시인의 존재를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스러운 현실을 탈피하도록 격려하는 예언자로 여겼다. 예언자, 이것에 대한 예시죠. 또한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딱 보니까 폴란드의 경우의 예시, 이탈리아의 예시.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이 시인을 예언자로라고 했을 때
시성 단테를 유일한 이탈리아로 순항했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잔혹한 압제하에 있었던 벨기에 사람들은 또한이라는 연결어 없이 열거가 또 추가돼 버렸죠. 벨기에 사람들은 베르하렌을 적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추앙하였다. 그랬을 때 예언자로 단테를 이탈리아로 순항했다. 그리고 베르하렌을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조국의 상징으로. 그래서 예언가, 선구자적 지위, 선구자적 지위 이런 말을 직접 풀어 쓴 형태는 아니지만은 예시된 양상으로 보아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평화롭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시인은 뭐뭐가 될 수 있다. 뭐뭐가 될 수 있다. 예언가가 될 수 있다. 선구자적 지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요약이 된 상태에서 선택지로 가면 시인의 생명, 시인의 혁명, 이 혁명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아니었잖아요. 시인 자신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냐, 시인의 사명이냐라고 했을 때 답의 방향은 좀 더 뚜렷해지겠죠.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위기가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대처해야 한다. 위기가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대처.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 위기라는 걸 중심에 두고 선택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에서 비롯되는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반성, 여기에 초점이 있는지. 자, 미리 대처하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지나간 이후 이걸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의 어원은 불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다. 자, 용어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크리네이는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어원을 풀이했던 것에 대해서 서양인들의 생각, 이것으로 이어가고 있죠.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상황이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인용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대체로 필자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의 생각. 그러니까 여기 서양인들의 대응 방식, 그 대응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편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서양, 동양 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위기를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동양인들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앞에 전제된 생각하고 동일한 같은 방향을 하나 더 추가하는 이런 양상이죠. A가 있다, B도 있다. 대등하게 이어지는. 그래서 동일보조사 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대등하게 다뤄지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생각, 동양인들의 생각 이렇게 얘기했고 필자의 생각을 명시적으로 딱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끌어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정도에서 다시 선택지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위기가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대처한다. 보다는 이미 그 위기라는 것 자체를 놓고 이제 대응 방식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죠. 서양의 측면, 동양의 측면.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어느 것이 중심 내용이 될까? 바로 무게중심 그리고 앞에 서양인에 대해서 핵심, 동양에 대해서 핵심. 그 구절이 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동양, 위기에서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위험, 위기, 그런데 기회라는 말이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건 아니다. 요것을 꼬집어서 중심 내용으로 부각시킨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1번하고 3번 정도가 좀 더 1차적으로 지워질 만한 이런 선택지가 아닐까 싶고요. 다음, 욕심에서 비롯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다 여기까지는 그렇게도 볼 여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굳이 욕심에서 비롯된 이런 부분을 수식어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예요? 만약에 이게 있지 않았다면 요 내용만 가지고는 2번과 견주었을 때 그래도 이것도 쓸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답에서 일부러 멀어지게 이 요건을 주기 위해 일부러 이런 것들을 더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집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례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또 동양, 위기를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동양인들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등등.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욕심에서 비롯된 이런 근거를 찾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넣어줌으로써 이게 없을 때 그래도 답이 좀 비슷비슷하게 헷갈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도록 답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해주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도 정답이 아닌 것을 제외시키는 이 출제자의 태도 이런 걸 한번 좀 꼬집어 보는 것으로 이 문제에서 초점을 두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각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 단락을 요약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긴 글이 들어왔습니다. 단락별로 쪼개서 볼게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대전지법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화학적 거세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고, 대전지법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법이 자기 결정권이나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 그러니까 본인 동의 여기에 관련된 것을 풀어쓴 이런 내용이죠. 대전지법은 헌법재판소에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거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본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한 상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런 관계로 첫 번째 구절을 중심 내용으로 잡을 만하다. 다음, 화학적 거세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약물 투여 방식.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2011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첫 거세 판결이 내려졌다. 다음 달부터는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화학적 거세가 다음 달부터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는 한 문장을 상술하고 또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보다는 쭉 이어서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다라고 일반적 진술로서 전제를 주고, 그 다음 초점이 되는 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시행, 그러다가 첫 번째 사례, 그리고는 연령에 상관없이 라는 것을 이어가니까 이 부분을 모두 묶어서 요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 이렇게 맞게 갔다. 다음,
법조계 일본 인권단체는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화학고세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등등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주장하고 주장의 근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약물 투여 기간에만 성욕이 감퇴할 뿐 범죄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이것도 많다. 이게 이어지는데 화학적 고세는 범죄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근데 지적도 많다라는 건 이를테면 A도 있고 B도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 그 문제의 근거로서 A도 있고 B도 있다. 적어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B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동일보조사 도가 쓰였다는 점을 체크하면 이 부분이 한쪽에 치우쳤다는 판단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짜임을 보지 않고 내용에만 초점을 두면서 읽어가다 보면 뭔가 끝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일반적인 독해 방식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꼬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독서를 할 때, 독해를 할 때 형식적 짜임 관계를 살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것들보다 이 동일보조사 도 이걸 초점에 두면서 적어도 1, 2 두 개로 나눠본다면 1과 2는 대등하다.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면 1도 2도 둘 다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방식이 돼야지 2만 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평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접서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동일보조사 또 같은 맥락에서 보조용언도 있죠. 본용언이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그 뒤에 보조용언이 이어질 때 보조용언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보조사처럼 뜻을 더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필자 생각의 핵심이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어도 가치 판단의 방향, 그 문장의 내용을 긍정의 방향으로 말하는지 부정의 방향으로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해에서 시간을 줄이면서 초점을 잡아내는데 방향을 잡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잘 챙기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해서 반대의 경우를 제시한 이런 선택지 확인해 주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일수록 더욱더 이 선택지 읽는 게 중요하겠죠. 발화는 구호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다. 발화, 구호를 통한 입말을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 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간접 발화의 의미는 그럼 직접 발화도 있고 간접 발화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떤 지점에서 직접, 간접 이런 것들이 설명되는지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겠죠.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자, 이런 경우는 A보다 B 아니라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그래서 간접 발화가 더 잘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죠. 네 번째, 요청할 때 청유문이나 의문문으로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요청할 때 청유문, 의문문으로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또 그러다 보면은 남용되는 경우도 있죠. 요즘 말하는 그 말투 중에 어법상 이렇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빈도가 지나치게 많아서 조금 아쉬운 그런 경우로 뭐뭐 해주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은 표현들. 뭐뭐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표현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뭐뭐 해주십시오라고 좀 더 직접적이고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좋을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양적인 부분이 문제시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논외 얘기였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1, 2, 3, 4 어떤 내용인가를 대략 잡아보고 자, 그런 상태에서 문장 단위로 끊어서 글의 기본 단위,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다. 그래서 발화. 담화에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명령 등등등 의도를 전달한다.
발화를 통해 의도를 전달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이때 화제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한다. 우리 선택지에서 이렇게 간접 발화 이런 얘기가 2번 답지, 3번 답지 여기에 사용된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을 간접 발화, 이렇게 용어가 제시가 됐고, 일상 대화에서도 동일보조사 도 역시 체크해주고 들어갈 만하죠.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맥락에 의존해 파악된다. 그러니까 선택지 있었죠. 아, 덥다라는 발화가 창문을 열어라 라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간접 발화의 예. 방안이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는 창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상대방이 충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직접 발화, 간접 발화 용어를 풀어놓은 다음 그 다음 문장에서 어때요? 맥락에 의존해 파악된다. 맥락에 의존해 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앞에 문제 풀 때도 역시 동일보조사 도의 역할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도가 어디에 쓰인 거야? 간접 발화에. 그럼 동일보조사 도 이전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 직접 발화. 직접 발화도 간접 발화도 둘은 대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갔을 때 이렇게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사소통을 더 잘 전달한다 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A도 B도 대등하게 다루고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사 도의 역할이 또 문제풀이에 도움된다는 점으로 앞에 문제에서 한번 지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초점에 두어 봅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 나머지 요약이라든가 또 어휘 간의 관계, 문장 간의 관계는 더 연습해 볼 일입니다. 9번 하나 더 볼까요?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일단 틀린 것 고르기라는 점을 표시해 주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일반적인 재판의 정의, 조선시대 송사의 종류, 조선시대 송사와 옥사의 차이점, 송사, 옥사 이런 단어가 나왔네요. 조선시대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에서 송사, 옥사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재판관, 행정관 되게 구별해보는 방식으로 되도록이면 기호를 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넘겨서 볼까요? 재판이란 소송 절차를 말한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라는 단어도 쓰였지만 조선시대에도 이 동일보조사만으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재판제도가 있었다. 당시 재판은 크게 송사와 옥사로 나뉘었다. 송사, 옥사 둘로 나뉜다는 점을 설명을 했고 송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송사 이렇게 놓고 옥송과 사송으로 그러니까 좀 더 하위 개념으로 나눠야 되겠죠. 옥송과 사송으로. 그래서 옥송은 이렇게 이에 반해, 사송은 송사의 범위 안에 하위 개념. 그렇다면 당시에 일어난 송사나 옥사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은 이번엔 기관이라는 것으로 재판제도 동그라미 3개점으로 볼까요? 송사, 옥사 동그라미 2개 수준에서 송사, 옥사 그리고 송사를 다시 나누어 옥송, 사송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나로 이렇게 레벨을 좀 나눠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는 처리하는 기관 이렇게 됐으니까 동그라미 3개에 대응되는 것으로 삼각형 3개 이것과는 다른 거니까 그에 종속된 하위 개념이 아니니까 표시 자체를 달리 해야 되겠죠. 기관 조선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이 없었다. 재판관, 행정관
아까 선택지에서 본 얘기인데 구별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판단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다른 것들보다도 그 동일보조사 도나 이런 역할도 좀 맛보게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재판의 개념을 풀어 쓰는, 그래서 재판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질적인 내용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셋, 둘, 하나, 동그라미 기호가 아니라 삼각형 셋 이렇게 구별해서 표시했던 이 방법을 초점에 두면서 문제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뒤에 나머지 문제들도 더 좀 살펴보시면서 일단 기본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마침표 나오면 아래로 엔터 쳐서 끊어 내리는 방식, 훨씬 보기 편하죠. 그리고 일반과 특수의 관계도 보기가 편하고, 그리고 또 포함 관계, 또 가치면에서 상술이나 예시나 아니면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나 이런 관계를 보는 것들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로 끊어내릴 것, 그런 다음에 세세하게 읽어가기 전에 큰 골격에서 시작하는 말, 그 다음에 접속어, 지시어 이런 부분은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표시부터 해놓고 읽기 시작하는 게 좋다. 또 때문이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문장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 표시해 놓고 보조사, 보조용언 체크하는 것도 먼저 해 둘만 합니다. 그러면서 왼쪽에는 접속어나 지시어를 표시한 것 바깥쪽으로 동그라미 셋, 둘, 하나 레벨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일반과 특수의 관계만이 아니라 추상적 진술인지 구체적 진술인지 이것도 왼쪽에다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에는 내용상의 관계,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등등의 이 내용상의 관계를 오른쪽에 표시하는, 아니면 왼쪽에 다 나란히 표시해줘도 좋아요. 근데 왼쪽에 다 표시해 주려면 문장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정리한 다음에 출력을 할 때 여백을 좀 넓게 주고, 여백을 넓게 주고 출력을 하면 일반과 특수, 추상과 구체, 내용상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한쪽 면에다가 표시하고, 대등하면은 대등하게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나 이런 것들로 화살표 없이 하거나, 서로 반대되는 걸 양방향 화살표로, 하나가 다른 곳에 종속될 때 종속된 내용으로부터 모아지는 부분으로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기호들을 써보면 훨씬 더 문제풀이 연습이 탄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해설 읽고 정리를 해보다 보면은 어휘 쪽에서 부족한 경우, 문장 요약을 잘못한 경우, 문장 간의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 이 어느 쪽에 문제 원인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지점을 그 다음번 문제 풀 때부터는 집중 훈련의 목표로 삼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 연습 좀 많이 쌓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에 이어갈 내용은 이제 문학인데, 앞에서도 뭐 우리 책도 문학 이론에 많이 분량을 두고 있질 않아요. 문제 성향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만큼 이제 조금씩 넣어가면서 초점은 독해 연습을 예문 중심으로 풀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뒤에 문학 부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